안녕하세요. 저는 10대를 위한 첫 아바타 경제 수업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입시 전문가이며 재테크 교육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는 여러분 자녀의 미래와 교육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한국 교육의 현실, 한국 학교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바타 경제의 5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학교 아닌 가정에서의 경제교육,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경제교사가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한국 교육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요. 이건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상관없이 항상 어느 정권에서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분야가 바로 교육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섰든 교육에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가장 큰 이유는요. 교육은 제로섬 게임으로 누군가가 서울대를 가고 누군가가 연구대를 가면 그만큼 다른 학생들은 그 숫자를 다른 대학에 가야 되니까 그만큼을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에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좀 이유를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 이게 저마다 처한 입장에 따라 가지고 학생들은 또 다른 시각일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은 다른 시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국영수.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입시가 돼버리고 입시는 바로 국영수다. 현재 정시를 기준으로 해서 국영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위권 대학은 80% 정도 되고요. 보통 7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과생들은 사탐 과목, 이과생들은 과탐 과목을 듣고 대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즉 입시, 대학은 국영수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교육은 국영수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죠. 그런데 국영수를 잘해서 명문대와 의대에 가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와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고요. 뭐 의대를 나오면 모든 것이 다 보장될 것 같지만 의대도 몇몇 과들은 아이들이 적어서 그리고 적게 태어나는 바람에 힘들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국영수를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그리고 국영수라는 환상, 그러니까 국영수 속에 갇혀있는 우리나라 한국 교육에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책이 있잖아요. 우리가 놓친 것들, 그냥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한번 챗GPT를 통해서 물어봤어요. 챗GPT를 가지고 여러분들 재밌는 저걸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땡땡땡 하고 뭐뭇을 기다린다. 빈칸을 가장 많이 학생들이 답한 것을 가지고 한번 채워봐라는 내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한국 학생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기다리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이건 챗GPT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챗GPT에 질문했던 모든 학생들의 데이터가 다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챗GPT가 들려준 정답은 오직 시험 끝이라는 5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은 국영수 입시와 국영수 시험 공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희생되고 그리고 희생 중에 가장 큰 고통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거죠. 오직 시험 끝만 바라는 이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의 이제 지도층이라면 뭔가 문제의식을 느낄 그럴 단계가 아닐까요? 우리 교육이 결국 국영수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제 본론에 들어갈까 하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요. 저도 20년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건데 학생들이 결국에는 정답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근데 중요한 거는 국영수가 가르쳐주는 정답 속에서는 정작 우리가 미래에 만날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얘기죠. 뭘 만날지도 몰라요. 그냥 다만 5개의 경제 혹은 이제 과학 관련된 지문에서 답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국영수 문제를 어렵게 내서 현재 이제 학생들을 변별하는데
그런 정말 국영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대처 능력이 생겨날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을 치를 때 가장 수능 국어에서 가장 어려운 연형이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에서 경제지문이 특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요, 오버슈팅이라고 해서 환율, 외환은행이나 한국은행의 외환 딜러들이 풀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지문이 나오기도 했고요.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 예, 법률적인 용어죠. 예, 그리고 그런 문제도 나오게 했고, 선물 옵션의 원리, 이건 증권사의 예, 소위 말하면 펀드 매니저나 딜러들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고 해서 학생들의 경제 실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학 얘기를 해볼게요. 수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미래의 부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계산 능력이 아니고요. 미적분 문제를 얼마나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확률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미래의 어떤 교육 역량은요. 내가 만날 모든 것들이 확률적인 그렇죠? 예, 그런 인과관계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도록 그게 여러분 수학적 사고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해서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확률적 사고를 갖추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또 별개로 수학 문제와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확률적 사고를 하면서 항상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도록 요게 바로 경제의 핵심입니다. 요걸 놓치고 있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영어는 어떻습니까? 영어는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있고요. 주제문 찾기가 있고요. 그리고 문장 순서 맞추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요. 정작 중요한 영어를 흥미 위주로 그리고 영어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본말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특히 무엇보다 주요 과목, 국영수만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중요한 과목들, 사회과학, 과학 과목은 조금 낮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소홀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찍부터 사람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것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국영수는 세상이 얼마나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국영수 문제집을 지금 당장 걷어치우고 이제 다른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국영수 문제풀이에 들어있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의 시간을 다른 곳에 좀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일종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시할 내용들이 아주 본론의 핵심이에요. 아주 여러분들이 재미있어 하실 내용들이고 제가 정말 책에서 강조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바로 딱 미래의 키워드를 5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공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사진 하나 보고 계시죠? 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요, 다 아실 거예요. 한쪽은 미국 국기고 한쪽은 중국 국기잖아요. 그리고 권투를 하고 있죠. 예, 지금 여러분이 만날 미래의 첫 번째 키워드로 제시한 것은요, 인공지능이 아니고 다 챗GPT 생각할 텐데 전기차를 떠올리신 분들이 있겠죠. 그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10대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고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문제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 혹은 갈등입니다. 이 미중 갈등은 지금 92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 이제 세계 무역 질서에 편입이 됐죠. 그리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아주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함께 세계화를 이뤄나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가 되면서 세계화가 깨지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원인이 중국이라고 주장을 했죠, 미국은. 그리고 미국은 어떤 중국의 이 기술력이 두려워서 중국의 파웨이라든지 이런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은 지금 현재 갈등의 수위를 넘어서 갈등 다음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냉전입니다.
바로 전쟁을 하지 않지만 전쟁 직전까지 이렇게 서로 간의 신경을 건드리는 것을 냉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벌였던 냉전이 1차 냉전이고요. 지금은 신냉전 혹은 2차 냉전, 혹 그 중간 단계인 1.5차 냉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확실히 냉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재 만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간에 세계 최고의 자리를 놓고 한쪽은 지키기 위해서, 한쪽은 그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중간에 지정학적으로 정말 곤란한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미국 편을 들 수밖에 없고 미국이랑 동맹을 맺고 있고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경제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무역의 규모를 볼 때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잘 미꾸라지처럼 여기저기 잘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데 서로가 불만이에요. 중국은 중립을 시키지 않는다고 불만, 미국은 그렇죠, 확실하게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만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어쩌면 미국과 중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끔찍한 일이죠.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결국 중국이 대만을 친다는 얘기인데, 그 가능성을 상당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50% 이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쟁이 생기면 아시아가 전체가 다 전쟁에 빠져들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만날 미래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래가 여전히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은 많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첫 번째 미래 이꼬르 여러분 미중 관계, 미중 갈등 혹은 미중 냉전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미국과 중국이 과연 어느 나라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 경쟁에서 누가 패권을 지는지, 누가 더 경쟁력을 갖추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자나깨나 여러분 항상 미국과 중국에 관련된 뉴스를 보시고 미국과 중국이 어떤 면에서 으르렁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협력하고 있는지, 이 항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꼭 영문과나 내가 중문과를 가는 학생들, 정외과를 가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과, 모든 학교 학생들이 이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가장 미래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두 번째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키워드는요, 참 생소할 거예요. 아마 미래학 그리고 진로진학 전문가처럼 중에서 저처럼 이 키워드를 자주 말하는 어떤 전문가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청소년들은 SF 문학을 읽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제시한 첫 번째가 미중 관계 혹은 미중 갈등이라면 두 번째 키워드는 SF 문학입니다. SF, 사이언스 픽션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이언스 픽션을 과학 소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위에다 공상이란 말을 붙였어요. 이게 일본의 잔재예요. 일본의 SF를 사이언스 픽션을 공상과학 소설로 이제 부릅니다. 근데 공상하지 않습니다. SF 소설은 과학 소설이지 공상 소설은 아니에요. 공상 허무맹랑하다는 뜻이잖아요. 절대 SF 소설은 허무맹랑하지 않습니다. SF 소설이 물론 시간여행이라든지 뭐 평행우주라든지 이런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지만 그게 다 기반은 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소년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SF 문학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보여드릴 두 명의 사진이 있어요. 둘 다 맞추실 겁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그쵸? 바로 여러분들이 어쩌면 제일 존경하는 기업가일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테슬라를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샀죠. 창업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최초로 창업한 기업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질문에 답하시는 분들이 벌써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2004년에 설립한 스페이스X입니다. 바로 민간 우주선을 이제 타고 이제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화성을 테라포밍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이 스페이스X를 만든 이 일론 머스크는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서 해보면 연관 검색으로 떠오르는 작가가 오른쪽에 있는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입니다. 바로 아이작 아시모프는 50년대부터 미국에서 수많은 SF 문학을 남겼던 걸작 중에 걸작의 작가인데요. 아이작 아시모프는 바로 이 일론 머스크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고등학교 때
일론 머스크의 7권짜리 대작,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아이작 아시모프의 7권짜리 대작 파운데이션을요. 고등학생 시절에 읽었어요. 그 두꺼운 책을요. 3,000페이지가 넘어요. 정말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 스페이스 X를 만들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고등학교 때 읽고 나는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야겠다. 마치 파운데이션의 주인공처럼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주력을 하고 있는 분야가 또 바로 자율주행차잖아요. 인간이 운전하지 않고 로봇이 AI가 이제 운전을 대신해주는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차를 가장 먼저 소설로 등장시킨 사람도 바로 아이작 아시모프입니다. 56년에 나온 단편 소설에 이미 그 자율주행차가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현재 전 세계 어디 곳에서도 주행차가 완전히 구동되어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아이작 아시모프를 잊지 마시고요. 아이작 아시모프의 여러분들 모든 작품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아요. 뭐 바이센티니얼 맨이나 그리고 로봇 3부작 이런 것들도 좋은데 파운데이션만큼은 특히 제일 좋은 시기는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3개월 동안에 노는 시기죠. 그 시간은 물론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 틈틈이 한번 파운데이션을 읽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돼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는, 이미 선진국이죠 사실은. 한국을 미국과 중국과 함께 3극으로 만들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것은 일론 머스크와 아이작 아시모프가 지고 있다고 해도 관심이 아니죠. 그러면 학생들은 또 제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다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7권짜리 SF 책을 저희가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좀 쉬운 작가 좀 골라주시면 안 돼요? 라고 질문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내세우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밝게 웃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 다들 아시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죠. 이 소설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 소설가는요. 전 세계에 책이 10권 팔리면 그중에 5권이 한국에서 팔릴 정도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입니다.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첫 작품 개미부터 작년에 나온 문명 원툰까지 전작품, 심지어 베르나르 베르가 썼던 만화책, 그리고 베르나르 베르가 감독했던 단편 영화까지 다 본 정말 매니아예요. 저희 딸이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아빠의 영적인 파트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읽다 보면요. 일단 국내 작가에게는 없는 상상력이라는 게 있고요. 상상력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창의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역사적 지식, 즉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수많은 역사적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그 미래를 가늠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베르나르 베르라는 작가는 미국 SF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인도까지 전 세계 역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작가예요. 그런 지식 속에서 상상력이 나오고 상상력 속에서 미래 예측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작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서는 여러분 선생님 추천해 주실 만한 분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김초엽이라는 작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초엽 작가가 이제 에이전시가 있어서 거의 연예인처럼 인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책 출간이라든지 이벤트 이런 것들을 기획해주는 이제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인기 있는 작가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저는 김초엽 작가를 여러분들에게 2가지 이유로 추천합니다. 첫째,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작가가 청력이요.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아주 특수 보청기를 껴야 사람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국내에서 스카이와 함께, 스카이보다 더 유명하죠. 서포카라고 하잖아요. 서울대 다음에 포스텍이잖아요. 그 포스텍의 생화학과를 나온 이제 전문적인 연구가입니다. 석사까지 마쳤어요. 석사까지. 근데 재밌는 게 생화학과는요. 바로 아이작 아시모프도 바로 미국에서 생화학을 전공했어요. 생물과 화학의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과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 정말 생물과 화학을 다 같이 공부하는 좋은 학과가 이제 생화학과예요. 바로 이제 김초엽 작가가 생화학과를 전공했죠. 그리고 이 보철기를 쓰면서 소위 말하면 자신의 어떤 역경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특히 저는 이 작가의 모든 작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한테 관내 분실이라는 책을 꼭 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이 만날 미래의 데이터 자아는요. 나의 자아는 이제 나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억은 이제 마인드 업로딩, 즉 컴퓨터에 업로딩 되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요. 그 시기를 2045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머지않아 22년 남았나요? 예. 20년밖에 안 남았군요. 예. 20년쯤 뒤면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억들이 다 컴퓨터에 업로딩이 되는 그런 SF 영화 같은 설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즉 여러분의 데이터가 여러분의 자아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미래를 예측한 게 바로 관내분실이라는 책이고요.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지구 끝의 온실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바로 우리나라 여류 작가들이 SF 문학을 왜 이끌고 있는지, 이 작가 외에도 천선란 작가, 그리고 김보영 작가, 그리고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 등 우리나라 여류 SF 작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이유를 말해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작가들은 깨어 있습니다. 바로 페미니즘에 깨어 있고요. 또 에코, 환경 문제에 깨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에코 페미니즘이라는 장르를 SF적으로 보여준 작품이 바로 지구 끝의 온실입니다. 조만간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영화가 되고 아마 넷플릭스든 TVN에든 어디선가 방영이 될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김초배 작품을 이제 이 영상으로 보실 날도 오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미국 작가는 아니지만 한 명, 그리고 프랑스 작가 한 명, 그리고 국내 작가 한 명을 소개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화면 속에 이 인물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이제 외고생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은 미국 편과 중국 편으로 나눠서 여러분 토론을 하자고 하면요. 중국어과 학생들도 자기는 중국 편 들기가 싫다고 할 정도로 요즘 10대들과 20대들은요. 중국을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저는 중국에서 배울 것도 많고 중국의 특히 SF 문학은 정말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요. 중국을 대표하는 SF 문학 작가 류치신입니다. 63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한갑이죠. 중국의 SF 문학의 태두입니다. 중국의 아이작 아시모프고요. 중국의 베르나르 베르베르입니다. 정말 대단한 작가예요. 저는 이 작가의 작품을 3채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두 다 읽었어요. 그리고 국내에도 소개된 작품 유랑지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영화가 됐어요. 그냥 지구가 떠도는 거죠. 그 지구를 떠도는 그래서 지구를 이제 태양이 지구를 먹으려고 할 때 태양계 바깥으로 지구를 이동하는 역할을 중국인이 한다는 게 조금 좀 중국의 국뽕 냄새가 좀 나긴 하죠. 근데 유추신의 그렇게 상상력은 과학적이고 놀랍습니다. 3채는 중국의 고대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인류의 미래까지, 그렇죠? 인류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문명을 미래에서 만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 멋진 소설이에요. 이것도 세 권이자 부담된다고요? 왜 이렇게 선생님은 2권 책만 그렇게 권하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다른 책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을 위한 유치신의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역시 출판사가 이 자연과 몸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4권짜리 책인데요.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체로 중고생들이 읽을 만한 SF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추신은 중국이 싫어도 중국이 미워도 중국의 힘, 중국의 흠인 바로 중국의 과학, 중국의 과학이 그렇죠. 중국의 이제 기전체 소설부터 시작했던 그리고 무협지까지 이어지는 그 전통에 녹아들어 있는 SF 문학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면요 얻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작가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3프로TV라든지 이런 경제 유튜브에 잘 출연하시는 경영학자예요. 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시고 그리고 인지 컴퓨터과학을 전공하셔가지고 게임공학을 하신 분이에요. 이 강원대 교수로 계시다가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경희대로 이동하신 분인데 바로 김상균 교수입니다. 이 교수님의 메타버스는 제가 볼 때 최고의 메타버스 책인데요. 이분은 메타버스를 쓰신 분으로만 기억돼서는 안 돼요. 바로 브레인 투어라는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에 관련된 소설을 쓰신 분입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메타버스 그러니까 바로 가상현실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나 똑같은 아바타가 인터넷 속에서 가상현실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세계, 바로 그것이 메타버스입니다. 이 브레인 투어라는 소설을 읽어보시면요.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이제 길고 긴 2번째 테마가 끝났고요. 3번째 테마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하면 두렵죠? 인공지능이 여러분을 그쵸? 예, 디스토피아 그쵸?로 몰아넣을 것 같죠? 터미네이터가 나타나서 인류를 절멸시킬 것 같죠? 예,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챗GPT를 이용해 보시면요, 예, 그런 느낌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챗GPT는 정말 인간이 시키는 것만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것만 그리고 비도덕적인 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간을 지구를 위해서 인간이 없어지는 게 최선이야. 이제 지구가 인간을 멸망시켜야 돼. 이런 결론으로 이를 확률은 제가 볼 때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두려워서는 안 돼요. 단 하나 두려워할 건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같이 보고 있는 사진이 있죠. 바로 챗GPT라고 오픈 AI라는 업체, 여기에 샘 엘트만이라는 사장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바로 챗GPT의 이제 로고입니다. 챗GPT는 이제 생성 언어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패턴과 확률, 빈도수를 바탕으로 가장 나올 수 있는 유력한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생성하면서 정말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그리고 때로는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챗GPT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재밌는 말을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챗GPT를 이용하냐면요. 챗GPT를 제가 발음을 정확히 해야겠어요. 책 친구로 활용합니다. 여러분 챗GPT를 책 친구로 만들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을요 챗GPT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길지만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이게 챗GPT가 답변한 거예요. 학생들이 챗GPT를 남용하고 독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함께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독서를 즐기는 방법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독서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욱 즐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하면서 읽은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챗GPT가 책을 읽으면서 책 친구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인공지능인 챗GPT가 저한테 들려주고 있더라니까요. 정말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놓은 또 하나의 또 미래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 여러분, 메타버스가 여전히 먼 미래라고 느껴지나요? 아닙니다. 먼 미래 아닙니다.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사진이 저도 보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이 누군지 아시죠? 키가 대단히 적습니다. 키가 163cm예요. 키가 굉장히 작아요. 바로 마크 저커버그라는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라고 불리는 회사의 창업자죠. 이 창업자가 바로 아바타가 앞에 있고 뒷면에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요. 아바타가 마크 저커버그 같고 실제 뒷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의 뒷모습이 아바타 같아요. 구분이 안 돼요. 이런 세상이 메타버스인 거예요. 메타는 이 세상을 만들겠다고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대대적으로 그쵸?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렵죠. 워낙 기술적으로 구현해야 될 벽들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예, 그렇지만 언젠간 구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는 세상은 바로 여러분들 그렇죠? 가상현실에 접속을 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상현실을 현실로 인식을 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경제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메타버스에 이어서 또 한 번 강조하는 또 다른 미니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NFT입니다. NFT는 Non-Fungible 토큰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약자입니다. 즉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복제품 중에서 이것이 유일하다는 그쵸? 진품임을 소개하는 도장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그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를 움직이는 돈이 바로 NF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챗GPT가 만들어놓은 이 미래는요. 인공지능이 만들어놓은 미래는 메타버스와 NFT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두 번째 테마의 키워드는 ESG입니다. ESG는 환경, 그리고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지배체계의 약자거든요. 이 중에서 환경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 책에도 ESG 이야기를 놓고 두 학생들이 치열하게 대립을 합니다. 한 학생은요, 이것은 인간이 선하기 때문에 ESG를 하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학생은요, 아니야,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ESG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두 이야기가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가 됐든 중요한 거, 인간이 선하든 악하든 인간은 ESG를 해야만 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제가 이제 경제 재테크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깨달으실 겁니다. 2차 전지, 뭐 요즘 정말 뜨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 있죠. 전기차, 테슬라가 있습니다. 수소차, 바로 현대자동차가 정말 미래를 밀고 있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수소환원제철, 요게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우리나라의 회사는요, 삼성전자가 아니고요, 포스코가 1년에 1억 톤 가까운 탄소를 배출하는 가장 탄소 배출 1위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아세요? 수소 환원제철이라는 기술, 즉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물 분자를 쉽게 말하면 배출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수소 환원제출이라는 기술을 바로 포스코가 연구하고 있고 조만간 상용화가 될 시점이 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이 있고요. 그리고 CCUS라고 불리는 탄소 포집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1억 달러를 내가 줄 테니까 이 탄소 포집 기술로 탄소를 확실하게 잡아서 저장할 수 있는 기술만 보여줘. 라는, 그래서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바로 이 기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ESG입니다. 요 5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요. 여기에 사실은 5+1이죠. NFT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미래는요. 그렇죠? 여러분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요 미래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제 책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하시는 게 목적이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자녀에게 최고의 경제회사 그리고 최고의 경제학교는 누구일까? 학교 선생님은 경제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예, 학교에서 경제를 배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2028년 수능이 개정이 되면요. 그때 수능에선 경제가 빠집니다. 지금도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이 1년에 3,000명도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적은데. 근데 경제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군가는 경제교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경제교사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고의 경제학교는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여러분이 밥상머리 경제교육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경제에 대해서 배우고 미래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5가지를 이제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은요. 첫 번째 이 제안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경제신문을 읽으세요. 경제 방송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그렇죠. 동영상으로 확보하는 정보와 그리고 눈으로 틀면서 읽으면서 얻는 정보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그리고 방송이나 유튜브도 보셔야 하고요. 책도 읽으셔야 돼요. 근데 경제는요. 제가 볼 때 조금 더 읽기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맥락을 파악하는 데서 이제 지면을 읽는 것이 그래서 그리고 특히 편집을 통해서 이제 어떤 편집의 묘미, 그렇죠? 편집에 되어 있는 경제 기사들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자녀에게 소설책과 경제교양도서를 함께 권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 떠올려 보세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초등학교 때 무슨 책을 읽었는지 항상 저는 물어봐요. 궁금해요. 너는 항상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무슨 학원을 다녔냐 이게 궁금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게 궁금하지 않고요. 너는 초등학교 때 무슨 책을 읽었느냐 그걸 저는 물어봅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도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빨리 떼고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과학이나 그런 사회 관련 그리고 SF 소설 이런 비문학이나 소설들을 읽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저는 SF 소설을 특히 소설 중에서는 SF 소설이 좋고요. 그리고 경제 경영 관련 도서를 함께 권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럼 경제 경영 도서는 정말 많죠. 그래서 경제 경영 도서에서 여러분 저는 어떤 경제 경영 도서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냐면요. 저는 첫째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어요. 바로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금리와 환율입니다.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책들이 있습니다. 금리와 환율 알고 가세요라는 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상의 모든 경제 관련된 모든 수치로 드러날 지표들은요.
바로 금리와 환율로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환율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해요. 금리에 따라 가지고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합니다. 그래서 금리와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자녀에게 좀 읽히시라고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책은요, 뭐냐면요, 파이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경제적 자유를 이룬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 학생들이 제가 이제 많은 어떤 변화한다는 걸 느끼는데 꼭 국영수 공부만 하더라도 자기가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에 관련해서 경제적 자유가 꼭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가 또 놓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함께 보는 다른 책들도 있어야 되죠. 그런 책들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에 관련된 책들이랑 그리고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책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권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경제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자녀와 함께 식탁에서 저녁을 같이 드시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왜냐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주말도 학원을 간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혹은 두 번이라도 여러분 기회를 만드셔가지고요. 아버님이 주도를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실 때 외식을 하실 때도 좋아요. 외식의 테마를요. 한번 오늘의 주식이라는 테마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메인 앵커가 되셔가지고 오늘의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 오늘 에코프로비움의 주가가 왜 올랐을까? 오늘 LNF의 주가가 왜 올랐을까? 오늘 솔트룩스의 주가가 왜 올랐을까? 오늘 혹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왜 떨어졌을까?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분석력을 키우고 그리고 이유를 분석하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미래를 살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이 제가 챗GPT랑 얘기하면서 챗GPT에게 도움을 받을 때 챗GPT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챗GPT야, 너도 만약에 자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자식에게 한 가지 능력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넌 뭘 물려주겠니? 그 얘기를 하니까 바로 미래 예측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자기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읽고 패턴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그 미래 예측이 반드시 그렇죠. 맞지만은 않다. 왜냐 변수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래 예측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선견지명이 있었다면요. 그렇죠. 과감하게 테슬라에 투자를 했을 것이고 과감하게 2차 전지에 투자를 했겠죠. 이런 분들은 돈을 버시는 거예요. 항상 미래를 발빠르게 한 발 먼저 읽고 움직일 수 있는 미래 예측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미래 예측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주식 얘기를 했으면은 저는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이 좋다고 생각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한 하루쯤요. 여러분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외식을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한번 내일의 주식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야, 내일은 지난주 내내 에코프로비움이 5일 연속으로 올랐는데 내일까지도 오를까? 야, 금요일 날 나스닥 장이 이랬는데 결국 내일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이러지 않을까? 홍콩 증시가 1시간 늦게 개장할 때 이런 변화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측을 하기 위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예측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자녀와 함께 내일의 주식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 이제 저는 그 돈을 모아서 바로 분산 투자. 직접 저는 재벌 그 부자 아빠가 아니니까 부자 아빠가 아닌 분들이 많잖아요. 뭐 1,000만 원을 초등학교 4학년한테 턱 하고 주고 주식 투자를 해보라는 거 그것은 좀 심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그러지 말고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리고 5천 원이든 좋습니다.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돼지저금통에다 넣지 말고 그리고 예금에 넣지 않고 직접 자신이 주식을 공부해서 자신이 직접 고른 주식에 분산 투자하도록 그래서 투자를 하도록 해보시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여러분 아시죠? 지금 30년생이니까 올해 나이 93세의 부자입니다. 이제 세계 최대의 부자인데 그 사람이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진짜 자기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한 살이라도 더 먼저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살에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미국의 부자들도 똑같은 얘기들을 해요. 11살, 12살, 13살 이런 나이에 주식 투자를 한 사람들이 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걸. 정말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이는
초등학교 입학하기는 1학년이 아닐까라기도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 빨리 그쵸? 기업의 주인이 되는 의식 그리고 그 기업이 발전하는 것을 함께 보는 모습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함께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국의 교육은 그쵸?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입시 그리고 시험 그리고 국영수 요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국영수에 쏟아붓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미래는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미래는 모두 5가지 플러스 1, 5 플러스 1의 키워드로 움직인다. 바로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SF 문학을 통한 미래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와 함께 움직이는 NFT 그리고 NFT 다음으로 여러분 ESG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같이 경제를 공부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여러분 자녀의 경제교사가 될 수 있다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성장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부도 이루고 경제적 자유도 이루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길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경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경제 학교로 만드는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책에서 강조했지만 말씀을 좀 빼놓았던 게 있는데요. 바로 이제 엔터 산업과 관련된 K-엔터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챗GPT와 재밌는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요. 챗GPT가 소설도 써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하는 건데요. 뭐냐면요. 저는 비틀즈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들은 비틀즈예요. 근데 요즘 세대들도 다 비틀즈를 알아요. 제 제자들도 비틀즈 음악 좋은 거 압니다. 근데 비틀즈보다 더 좋대요. BTS가. 저는 아무리 BTS가 지금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비틀즈만큼 위대하진 않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 딸도 그렇고 알아요. 비틀즈의 레디비를 들으면 정말 이게 사람이 만든 노래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그렇다는 걸 알아요. 정말 BTS 노래들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대단한 인기라는 걸 알아요. 또 반면에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최고라고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 셋 중에 누가 최고냐고 제가 한번 베토벤이나 비틀즈랑 BTS 중에 누가 최고냐고 챗GPT 너는 누가 최고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이건 시대와 맥락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리고 음악은 절대적인 취향이 없이 상대적인 취향만이 즉 상대성 이론만이 적용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메타버스라는 공간 속에서 섞이면요. 여러분이 한번 제가 비틀즈 매니아지만 뭐 BTS 공연에 그죠 메타버스에 참석을 하거나 그리고 20대 딸이 메타버스로 이제 비틀즈의 공연을 참석할 때는 정말 다른 느낌을 받아서 서로가 의사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바로 비틀즈와 거의 동급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비틀즈와 같이 비교된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위대한 거죠. 그만큼 위대한 게 우리의 K-팝입니다. BTS뿐만 아니죠. 블랙핑크도 유명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K-팝은 정말 잘 나갑니다. 물론 예전만큼 비틀즈가 활동하던 엘비스가 활동하던 시절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화라든지 뭐 아니면 게임이라든지 그런 데 빠져 있기 때문에 음악 시장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여하튼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빌보드 차트 1위를 한 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K-엔터도 미래를 책임질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축은 K-엔터의 한 축은 또 뭐가 있냐면요. 바로 웹툰이 있습니다. 웹툰은 정말 저는 모든 작품들이 거의 뭐 금수저라는 작품도 그렇고요. 그리고 재벌집 막내들 다 그리고 뭐 웬만하면 다 웹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웹툰이 그렇게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웹툰을 통해서 그렇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웹툰을 공부하려고 하고 웹툰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컨텐츠 산업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웹툰이랑 그리고 저는 K-팝으로 대변되는 K-엔터. 물론 게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도깨비라는 신작 게임이 나오죠. 그 도깨비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그렇죠. 메타버스 게임이 될 텐데
그러면 게임계의 판도가 바꿔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바탕을 갖고 있죠. 이것이 한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미래의 키워드 플러스 원과 함께 이제 K 엔터 산업도 저는 희망이 아주 크다고 저는 책 속에도 썼고 여러분들에게도 강조를 합니다. 제가 이러면서 좀 종합적인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결국 여러분의 미래와 그리고 여러분의 돈은 결국 바로 5가지 메타버스, 인공지능, ESG, NFT 그리고 SF 문학 속에 드러나는 미래 그리고 미중관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합치면 K 엔터까지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미래의 돈이 몰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